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에요. 평범한 여성인 저한테 찾아온 아주 평범하지 않았던 사연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디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너무 심란하고 답답했는데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 채널에서 익명성을 빌려서 제 넋두리 하면 되겠네요. 저는 요즘 추세로 보면 비교적 결혼하기에는 어린 나이인 28살의 소개팅으로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현재 아이는 없습니다. 물론 저와 신랑 둘 다 아이를 갖는데 기능적인 문제는 없어서 곧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인지 결혼 생활 동안 아이 문제로 갈등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그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즐거운 신혼생활을 즐기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천벽력 같은 전화 내용은 바로 도련님을 서울로 올려보낼 테니까 도련님과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라는 거였죠. 도련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더 합격 가능성이 클 거라고 서울에 있는 저희 신혼집에서 도련님이 당분간 지낼 수 있게 마음에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얘기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련님과 사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또 남편과의 신혼생활을 더 오래 즐기고 싶었는데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100만 원이면 그냥 혼자서 원룸에서 살면서 생활비까지 할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굳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는 솔직히 저보고 도련님 밥도 차리고 빨래도 하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서울의 신혼집을 시댁에서 해주신 거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화가 온 지 며칠 후 도련님은 정말로 짐을 싸서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왔죠. 그날 저는 너무 기분이 우울했어요. 하지만 그 우울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련님의 성격이 조용한 걸 넘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성격이거든요. 집에도 거의 없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요. 새벽같이 학원에 가면 밤늦게까지 학원 자습실에서 자습하고 와서는 집에 오면 바로 씻고 바로 자거든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항상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은 도련님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식빵에 우유를 챙겨 먹고 나갔고 나머지 점심 저녁 식사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본인 용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매달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받는 100만 원은 거의 다 저희 부부 몫이 되더라고요. 제가 도련님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도 자기는 입이 짧아서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다고 마트 가면 스팸 통조림이나 참치 통조림이나 좀 사다 놓으라고 했어요. 하여간 처음에는 도련님이 온다고 해서 너무 싫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불편함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도 쏠쏠하게 이득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손이 별로 안 가는 남자는 이래서 정말 편하더군요. 입맛도 까다롭고 잠자리도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면 뭐든지 불평만 늘어놓을 텐데 다행히 그런 남자가 아니라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도련님이 계속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서 몇 년이고 쭉 함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공짜로 100만 원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어느 날은 도련님이 자신의 형인 저희 남편에게 노량진 고시원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남편이 묻자 그냥 저희가 사는 신혼집에 자신이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여기 있는 거 자체가 큰 민폐인 것 같다고, 그냥 마음 편히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등록해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결사반대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절대 허락해 줄 수 없다고 아주 강경하게 나가더군요. 그랬더니 도련님은 얼마 후 새벽에 짐을 싸서 말도 없이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섭섭해서 집을 나간 것인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매우 당황을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마침 지방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도련님이 집을 나간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혹시 네가 눈치를 줘서 나간 게 아니냐고 추궁하셨죠. 저와 남편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한 번도 눈치를 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조금 누그러지시며 노량진에 가서 도련님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시고는 그대로 내려가시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편두통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도련님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저는 낮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로 비밀번호가 눌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낮에 남편이 집에 올 리는 절대 없고 혹시 도둑이나 강도인가? 정말 살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허겁지겁 대충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나서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샤워 가운만 대충 입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글쎄 도련님이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도련님 방에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며칠 전 새벽에 몰래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가느라 짐을 좀 놔두고 간 게 있다고, 남은 짐 챙겨서 다시 나가려고 잠깐 들렸다고 말이죠. 저는 다시 나가려는 도련님을 꼭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도련님은 저에게 형수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자기가 편하자고 집을 나가서 고시원에서 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이 불편한 거냐고 물으면서 도련님이 내 집처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재차 얘기를 하자 도련님은 정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말더라고요. 저는 도련님에게 할 말이 있으면 참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지금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저에게 시원한 맥주 한 캔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냉장고에 가서 맥주 한 캔을 꺼내서 도련님에게 건네주었고 맥주를 건네받은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맥주 한 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련님이 집을 나간 이유를 아주 리얼하게 다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듣고 저는 민망함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 부부가 신혼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가지려고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부부관계를 하는 편인데 부부관계할 때 나는 소리가 도련님 귀에도 다 들린 겁니다. 저희 부부가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도련님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때나 주방에 물 마시러 갈 때 가끔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 할 때 나는 소리를 들었고 그걸 듣게 되면 그날은 하루 종일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울부짖는 목소리를 내면 심장이 너무 떨린다면서요. 본인도 혈기왕성한 나이라서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또 도련님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하니까 도련님은 괜찮다면서 신혼부부 사는 신혼집에
자기가 눈치 없이 들어온 게 잘못인 거지. 신혼생활을 즐기는 형수님과 형님이 도대체 뭐가 미안하고 왜 조심을 해야 하냐고. 그냥 자신이 고시원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챙긴 짐을 들고 황급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어떻게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도련님을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도련님을 못 나가게 잡았습니다. 나가려는 도련님과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못 나가게 막던 저는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큰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샤워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도 인지 못하고 있다가 대충 걸친 샤워 가운 줄이 풀어지고 제 몸의 일부가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그걸 본 도련님은 엄청 당황을 했고 저 역시도 당황을 해서 더 이상 도련님을 못 나가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흐르는데 느닷없이 도련님 코에서 코피가 흐르는 겁니다. 저는 마침 제 앞에 있던 휴지를 뽑아 도련님 코피를 닦아줬는데 코피가 어느덧 멈추자 도련님이 코피를 닦아주던 제 손을 잡더니 뭔가를 갈구하는 눈빛으로 저를 뜨겁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도련님은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정말 부럽다고 형수님 같은 여자와 사는 형님이 너무 미치게 부럽다고 말이에요. 이 집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아름다운 형수님과 밤마다 사랑을 나누는 형님이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wal아갔는 겁니다. 그때 거부했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나도 귀여운 도련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련님한테도 욕정을 품을 만큼 그걸 심하게 밝히는 음흉한 여자라서가 아니고 도련님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기 때문에 대차게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도련님이 너무 가엾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더군다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요. 그렇게 도련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하다가 결국 저와 도련님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요. 제가 정말 기분 좋게끔 잘해드렸죠. 그때 도련님과 저는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라고 서로 약속을 했고 도련님은 다시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보기가 미안하긴 했지만 한순간 실수였고 다신 그런 실수가 없을 거니까 죄책감을 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남편과 저는 부부 생활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남편도 동생이 왜 집을 몰래 나갔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가끔 진짜 못 참겠으면 남편과 저녁에 숙박업소를 가서 풀고 오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은 출근하고 없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낮에 도련님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낮에 무슨 일이냐고 지금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도련님은 공무원 시험 수험서를 집에 놔두고 가서 다시 가지러 왔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될까 말까한 시험인데 저렇게 대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도련님은 그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즘은 왜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거냐고요.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고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저를 잡더니 딱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2번 다시 그런 소리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때 저한테 협박하듯이 지금 안 해주면 형한테 우리 관계 다 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불쌍해서 한 번 응해줬더니 이제 그걸 빌미로 협박하다니 진짜 인간 이하로 보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에게 다 일러 바치겠다는 말 때문에 저는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해주면 앞으로는 절대 우리 관계 폭로한다는 그딴 말 안 하는 거라고 약속을 받고 또 한 번 도련님에게 저를 내주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울고 싶을 만큼 많이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이후로도 저에게 관계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면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몰래 요구를 할 때도 있었고요. 정말 도를 넘은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련님의 그런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 이혼 당할 걸 각오하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더 이상 짐승 같은 도련님에게 끌려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얼마 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그 사실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니 따귀를 한 대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맞을 만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저를 때렸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잠시 후 도련님이 집에 들어왔고 남편은 도련님을 보자마자 정말 복날의 개 잡듯이 두들겨 패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저런 모습이 숨어 있는지. 하긴 아무리 순한 사람도 아내가 자기 친동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면 눈이 뒤집혔겠죠. 정말 저러다가 도련님이 맞아 죽는 게 아닌지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하여간 반쯤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나서 도련님을 쫓아냈습니다. 얼마 후 저도 친정으로 쫓겨났는데 남편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이 저를 용서해 준다면 평생 남편을 섬기면서 살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저를 결국 용서를 안 해주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저는 그 뜻을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고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내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정말 남편에게 미안하네요. 그리고 도련님 그놈은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인간이 공무원이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간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교훈 삼아서 절대 저같이 어리석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된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직도 어리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40대가 되었다고 안 생각하려고 해도 동안인 외모와 달리 생각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여자도 없고 취업과 동시에 서울에 내 집 하나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딱히 하는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대가 되니 갑자기 작은 텃밭이 있는 시골집이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자란 고향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향 동창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당히 텃밭도 있는 시골집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퇴근과 동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이것저것 고치고 허리만큼 자란 풀 베고 지난주에 심어본 텃밭을 확인 및 관리하면서 나름의 새로운 취미를 쌓은 것인지 나중에 혼자 내려와서 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인지 무언인지 알 수 없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오고 가는 고향 친구들이 더 늦기 전에 장가를 가야 자식도 낳고 키울 수 있다면서 더 늙으면 애 보는 것도 힘들다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사실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면 살아가는 것 보면 정신없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지금 제 삶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육아에 힘들다는 친구들 보면서도 커가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좋아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
힘들어 보여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로 합니다.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결혼 및 연애할 시기를 다 놓친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나이를 먹고 선이나 소개팅을 나가보면 조건과 겉모습만 보고 결정지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가식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끔씩 들어오던 성과 소개팅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여자를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편하게 제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괜찮은 여자를 만나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못 만난다면 지금처럼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찾은 행복이 시골집에서 소소한 텃밭 정도 가꾸면서 지내는 주말 여가였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왜 주말 농장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키우는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제가 키운 야채들의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면 이보다 좋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년쯤 되었을 때 동네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지나가길래 주중에 새로운 이사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진 시골 동네이다 보니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 여자를 보는데 제가 이상형에 가까워서 몇 번이나 다시 쳐다봤기에 제가 잘못 보았을 리도 없고, 동네에 저런 여자가 있는지 제가 몰랐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가끔씩 동네 어르신들이 술 한 잔 생각나시면 막걸리 들고 오시는데, 매번 오셔서 빨리 장가 가야지, 이렇게 혼자 살면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라면서 맨날 잔소리하는 분들이 동네 홍기가 찬 여자가 있는데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줬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 나이 또래의 젊은 부부도 동네 없고요. 아무튼 그 여자가 계속 동네를 두리번거리다가 차에서 짐을 꺼내고 있는 저한테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동네는 농약 어디서 사냐고 묻더니 혹시 집에 남은 농약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농사는 처음이라 농약은 잘 모르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도 아니기에 농약을 사용할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농약은 없고 읍내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곧 읍내로 갈 예정인데 농약 가게 앞에 데려다 드리냐고 물었더니 고맙다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차가운 커피를 주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짐 정리를 마무리 짓고 같이 읍내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언제 이사 왔냐고 묻고 어느 집에 사냐고 묻고 저는 주말마다 내려온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주제로 말을 걸었지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농약을 샀고 저는 마트에서 저녁에 구워 먹을 고기와 술을 사서 다시 동네로 돌아오는데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왠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말도 없고 창문밖만 보고 있길래 제가 계속 말을 거는 것이 불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 집 앞에 내려주고는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제 집 아래 집으로 이사를 왔더군요. 한참을 정리하고 청소를 한 뒤에 마당에 숯불을 준비해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소주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그녀가 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붓고 아주 어두운 얼굴로 왔습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에 배가 고파서 왔는데 같이 먹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읍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내리는 그녀한테 저녁에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예정인데 먹고 싶으면 편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인사말로 한 것인데 진짜로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같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고기를 먹고 나서는 고구마를 호일에 감아서 숯불에 넣어놓고는 술을 마시면서 그녀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렇게 차갑고 말이 없던 그녀가 나름 환하게 웃으면서 말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즐겁게 술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다면서 말을 하는데 웃는 얼굴을 보니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술이 제법 취했는지 두서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웃고 떠들다가 시간이 늦었다면서 간다길래 주말에는 항상 오니까 답답할 때 말동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놀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연락하라면서 제 명함도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남은 고기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사실은 그녀에게 신나게 고기를 구워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불빛도 없고 조용한 시골 동네이다 보니 집 앞에 누군가 있는 것이 쉽게 느껴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을 열어보니 그녀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집에 혼자 있으면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농약을 샀는지 말해주는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왔다면서 빈방 많으니 편하게 쉴 수 있게 준비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자기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냐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냥 그쪽에게 마음이 가네요. 라고 제 솔직한 속마음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빨개진 제 얼굴을 보면서 웃는데 너무 민망했습니다. 잘 구워진 군고구마를 까주고는 빈방에 이불과 베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좀 더 놀다가 들어간다면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고기 먹을 때 자기 때문에 많이 못 먹었냐면서 미안하다며 주방에 들어가서 뚝딱뚝딱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오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술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숯불이 다 꺼지는 새벽까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각자 방으로 자려고 들어갔는데 베개를 들고 제 방으로 그녀가 왔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면서 이 방에서 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녀에게 키스를 하였고 그녀도 그런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된 그녀가 그때 자기를 보았을 때 어땠냐고 최근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위로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상처를 다 낫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이 여자가 웃었으면 좋겠고 내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더니 덕분에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고 웃으면서 살게 되었다면서 평생을 저만을 사랑하면서 갚으면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곧 부부가 될 저희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연을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